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제한하고 창조력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 책의 주제인 영혼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있겠군요. 나는 다른 주제를 탐구하는 동안에도 내적 자아의 다차원적 측면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품어온 많은 오해를 해소할 생각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 자신입니다. 내가 영혼보다 본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까닭은 본체라는 단어가 여러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종교적 의미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영혼을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에게 속한 뭔가로 생각한다는 점에 있죠. 영혼 내지 본체, 즉 여러분 내면의 주체는 쉼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보 같은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과 육체를 만들었고 항상 생성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3차원 현실 속에서 생성된다는 것은 생성의 결과, 즉 어떤 목적의 달성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의 토대를 두고 있거니와 그 차원에서 성취와 실현은 어떤 목적의 달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변화하고 배우면서 시공간보다는 주관적 체험과 관련하여 발전해 나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신비한 일도 아니죠. 여러분이 현재 벌이고 있는 게임에서 전체 자아가 알고 있는 사항을 에고적인 의식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 역시 전체 자아의 일부분이기에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지식을 의식하고 있죠. 다만 그것을 물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모르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실은 내면의 자아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단절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현실의 거칠고 험난한 바다를 몸소 헤쳐나가야 하는 에고로서는 그 임무의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배의 선장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에고는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통로를 통해 자아의 여러 수준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으며 그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에고의 입장은 내면의 데이터를 얼마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고, 즉 외적인 자아는 존재의 안전과 통솔권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맡는 반면 퍼스널리티의 내적인 부분은 생존을 유지하고 육체를 움직이며 안팎의 조건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다차원적인 신호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영혼은 윤회, 존재,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능한 현실들 속의 체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시켜 갑니다. 여러분은 자기 존재에 대해 지극히 편협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생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몸 안에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몸을 그저 하나의 개체로만 인식하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몸을 구성하는 무수한 입자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의식 집단이 있으며 개개의 의식체는 각각 운명, 능력, 잠재력을 갖게 마련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존재에 한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란 존재를 구속하고 자유를 부인하는 관념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여자가 순결을 소중히 여기듯 영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귀중하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려야 할 신의 선물이며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본인에게는 좋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직도 지상의 여러 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학파에서는 영혼이 최초의 선사자에게로, 즉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불분명한 상태 속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혼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물론 수많은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영혼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죠. 단적으로 말해 영혼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성취 동기와 활기를 유지하는 가장 유력한 의식체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퍼스널리티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영혼이 표현된 결과죠. 그런데도 지금의 자아가 퍼스널리티의 모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현재의 정체성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주장할 때 자신의 전체 현실을 현재의 경험으로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한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영혼은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영혼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신하고 자기 안에 활기찬 리얼리티를 감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심리적 심령적 구조를 이해해야만 하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은 체험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에고란 단지 자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영혼을 불멸의 에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차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관 역시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불멸을 생각할 때 인간은 에고의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그 발전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존의 종교를 통해 영혼을 갖고 있다고 외치면서도 대체 영혼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퍼스널리티는 끝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유사성에만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자아가 일정한 패턴을 따라간다는 시각을 고수하죠. 하지만 바로 그런 패턴은 자아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며 영혼의 실상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현실에 투사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영혼과 인간적 자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 자아도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실체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지각작용은 물론이요, 인간적 자아의 지각작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본질은 인지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각 방법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방법과 똑같으며 죽음 이후에도 변함이 없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 즉 영혼은 자신의 지각 방법이나 특질을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혼이 무엇인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만나게 될 것도, 구원해야 할 것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구원한다는 표현 자체가 영혼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여러분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퍼스널리티 역시 파괴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영혼은 퍼스널리티를 집어삼키거나 지워버리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죠. 그럼에도 퍼스널리티는 영혼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은 자신이 독립적인 개인이면서도 영혼의 표현체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는 일에 달려있죠. 인격은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창조성을 배우고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논리적인 우화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의 단순 성면에서 여러분을 오류에 빠뜨릴 만한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현대로라면 진실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퍼스널리티가 영혼의 표현체라는 것이죠. 영혼은 여러분이 이제껏 생각해 온 것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기적적이며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도 논리의 단순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영혼의 강렬한 생명력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 정보, 지식은 수많은 퍼스널리티로서 겪는 체험의 성과입니다. 여러분도 내면에서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내면에는 수많은 퍼스널리티가 영혼의 일부로서 각기 독립적으로 창조와 발전의 자유를 누리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들은 내면 세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으며 한 퍼스널리티의 지식을 다른 퍼스널리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혼은 결코 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죠. 영혼은 자신의 부분을 이루는 수많은 퍼스널리티들의 체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퍼스널리티의 총합 이상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어떤 현실 세계도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무대의 의식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세계에서 여러분의 지각작용이 현실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식은 일정한 영역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보이는 장애물은 모두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생각할 때 불변의 심령적 성체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체는 침입자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확장과 발전을 억제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워하여 영혼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발전 요소, 개방적인 영적 시스템이라는 사상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퍼스널리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의 영적 심령적 전자기적 표현을 이해하면서 의식과 활동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므로 영혼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영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지식은 여러 면에서 어떤 지식보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 충분히 강렬하면 또렷하면서도 확실하고 주관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질 체험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훈련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죠. 눈을 감고 호흡과 생명력의 근원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첫 시도에서 곧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면에서 근원을 발견했다면 그 힘이 육체 전체에서 손끝과 발끝으로 온몸의 모공을 통해 사방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생명력의 광선이 위로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며 아래로는 숲과 대지를 뚫고 내려가 지구 중심을 관통하면서 우주 끝까지 이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에는 상상력으로 시작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훈련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방사물, 즉 영혼의 창조성은 진정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실천하면 영혼의 참된 본질, 창조성, 생명력을 적은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별 쓸모가 없는 비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 편협한 개념을 유지하는 한 자신이 지닌 수많은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영혼에 대해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존재와 창조성의 근원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단절되는 법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잠재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그런 힘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겁에 질리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각작용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면 겁을 집어먹을 만큼 편협한 현실관을 갖습니다. 소위 초상 감각 체험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이 육체 감각을 벗어난 지각작용의 존재를 너무 오랫동안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초상 감각 개념은 내면의 자아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방법을 조잡하고 왜곡되게 전달해 줄 뿐이지만 최소한 그것은 모든 감각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한결 진리에 가까운 진보적인 시각이죠. 영혼이 무엇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지각작용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자신이 아는 물질 세상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육체 감각은 현실의 에너지장을 육체적으로 해석하고 감지하게 하며 그것에 특정한 패턴을 더 씌웁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 감각이 육체적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육체 감각을 사용하는 한 육체적 세상을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지각이 내적 자아의 특징인 자유로운 지각작용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일부인 내적 자아는 자신과 영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적 자아란 자아의 일부분으로서 영혼과 현재 퍼스널리티 간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편의상 영혼, 본체, 내적 자아, 현재 퍼스널리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에고, 잠재의식, 무의식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재의식으로 보이는 것이 다음 순간 의식이 될 수 있고 무의식적 동기도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표현들은 체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분을 만들어내죠. 육체 감각을 통해서만 사물이 감지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현실관을 확장하기만 하면 에고적인 자아가 쉽사리 비육체적인 정보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아의 성장을 방해하는 제약을 제거한 셈이 되어 자아의 본질 역시 자동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됩니다. 지각 행위가 지각자를 변화시키듯 지각자인 영혼 역시 스스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사실 지각자와 지각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지각의 대상은 바로 지각자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위는 정신적인, 즉 심령적인 행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의 창조자로서 사물을 지각하면서도 자신과 사물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물질화는 영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물리적 사물이 되는데 반해 다른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영혼은 생각과 기대로부터 나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관적인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모두 생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환경을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서를 얻은 셈이죠. 반면에 이러한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은 모든 체험을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체험을 육체적 포장 상태에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를 체험 자체로 받아들인 채 그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의식이 이루어 낸 무한한 물질화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영혼은 육체 현실의 일부인 물리적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육체적 지각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육체적인 사건의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행위와 사건을 지각합니다. 시간은 육체적 위장으로서 비육체적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지각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지각의 껍데기를 이루는 색깔, 크기, 무게, 감각이 배제된 순수한 인식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설명할 때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언어적 설명이 실제 체험 자체는 아니죠. 그런데도 여러분의 육체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은 언어적 사고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서 언어를 떠난 체험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인지하는 사건은 영혼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정신적 사건이 자아의 육체적인 부분을 통해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영혼이 대상을 인지하는 일에는 육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삶을 살든 살지 않던 체험은 계속되며 영혼의 기본적인 인지 수단은 내면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반면에 육체 시스템 안에서의 체험이 육체적 형상과 감각에 의존하는 까닭은 그것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육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직접적인 체험은 순간이나마 육체 감각을 끊고 다른 인지 수단을 찾음으로써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일을 실행하고 있는데 꿈속에서조차 대개는 체험이 육체적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꿈의 내용이 대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꿈의 일정 깊이에 도달하면 영혼의 인지 작용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수한 인식의 샘물을 길어먹는 셈입니다. 자기 존재의 깊은 부분, 창조성의 근원과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체험은 아침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꿈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런 깊은 체험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시 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꿈은 체험을 육체적으로 표현해 내기보다는 꿈 우화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됩니다. 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체험은 아침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꿈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런 깊은 체험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시 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꿈은 체험을 육체적으로 표현해 내기보다는 꿈 우화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는 특정 수준의 의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자아가 꿈을 통해 체험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이나 체험 자체는 분해되어 원래의 요소로 돌아갑니다. 그중 일부는 과거의 감각 정보로 간직되지만 전체적인 체험은 초기의 직접적인 인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후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육체적인 지각의 껍데기와 영원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육체적인 존재는 영원히 그 자신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 선택한 한 가지 방식입니다. 바꾸어 말해 영혼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을, 즉 의식의 새로운 발전과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한 활동 영역을 창조한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창조하듯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창조합니다. 영혼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자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자기적 에너지장이요, 활동들이 집약된 역장이기도 합니다.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 즉 가능한 행동들의 발전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비육체적 의식들의 그룹이 바로 영혼입니다. 내가 언젠가 대화를 나누었던 젊은 여성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자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내 이름을 부르네. 육체는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장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면 여러분의 입술은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 자체는 입술의 원자와 분자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몸속 어딘가를 가리키며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속으로 여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속 어디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주체를 발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든가 이것은 내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몸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면 대체 몸의 세포와 기관 따위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몸과 자신의 몸을, 아니면 자신의 몸과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쉽게 분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정체성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자아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전자기적 에너지장 속 어디에서 영혼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의 생명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심리학 표현으로 말하자면 영혼은 개별적 의식들의 게슈탈트인 최고의 정체성, 즉 수많은 방식과 형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나가 또 다른 나의 일부분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무제약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여러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겠지만 나는 그와 같은 다른 에너지장과 합쳐지고 그 속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주고받음의 흐름이 이어지며 발전과 확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죠. 영혼은 폐쇄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협한 자아관을 유지하고 그것을 영혼에까지 투사하는 까닭은 현재의 존재 상태가 영혼의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자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지각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며 언제나 탐구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은 체험이나 지각에 압도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체성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한다면 텔레파시를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뒤에는 다른 사람의 암시나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 시스템도 어떤 의식도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여행자이며 모든 경험과 목적지의 창조자이죠. 말하자면 영혼은 발길 닿는 대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심리적 존재의 참된 본질입니다. 의식은 근본적으로 선악관을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세계에 선악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보다 악을 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은 단지 영혼은 선악이 보다 거대한 실상의 각기 다른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일단 여러분의 실상을 체험해보면 내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육체 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심리적 자아 속을 여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니까요. 우선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껏 상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불가사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체험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체험의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 탐구, 심리 요법, 혹은 심령여행 등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영혼을 찾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습니다. 영혼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의 존재, 여러분은 자신이 한 가지 형태, 즉 육체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아직 지각하지 못하는 다른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은 육체적으로 지각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체를 창조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요한 정체성은 육체와 결부지어져 있기에 그로부터 단절된 자신을 상상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형체는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패턴에 따라 에너지가 집중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집중의 강도가 무척 중요하죠. 이를테면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가 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본인의 퍼스널리티를 띤 정신체가 생겨난 것이죠. 설령 본인은 다른 장소에 자신의 영상이 나타난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념체를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과학 장치가 개발될 수 있겠죠. 또한 내면의 감각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념이나 감정을 포함한 강렬한 정신적 행위는 이처럼 육체적인 수준으로 물질화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원래 퍼스널리티의 인상을 띠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아직 완전히 육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제하는 유령과 같은 형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인격은 물질화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결같이 자신과 동일한 형체를 띤 사념체를 외부에 내보냅니다. 이런 사념체는 단순한 투사물이 아니죠. 그것은 때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과 공존하거나 심지어는 그 내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육체적인 지각작용의 배후에서 그 사념체와 분명한 교류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의 해변에 가고 싶은 욕망이 불현듯 강하게 솟구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욕망은 여러분의 형상을 띤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를 투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린 해안가에 이끌려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의 일상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욕망이 매우 강렬하다면 에너지 역시 더욱 커져 의식의 일부분이 그 형체 속에 주입되어 방 안에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진 해안가의 바다 냄새를 맡거나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는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의 정도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입니다. 육체는 감정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에너지는 육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시킵니다. 육체는 절대 지속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끊임없이 맥동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는 실제로는 에너지의 본질과 구조로 인해 깜박거리고 있죠.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굳이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있는 횟수만큼이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강도와 주의력 집중이 육체 외의 다른 형체를 창조하나 그것의 지속성과 수준은 원래 감정이나 사념의 강도에 달려있죠. 여러분의 공간은 육체 감각에 감지되지 않는 사념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투사물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정교한 과학 장비는 그런 형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물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다양한 파동을 감지해낼 것입니다. 눈앞의 테이블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고체라서 쉽사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뒤에 그것과 똑같은 또 다른 테이블이 있고 또 그 뒤에 똑같이 생긴 테이블이 차례차례 늘어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테이블은 뒤로 갈수록 물질성이 엷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테이블의 앞과 좌우에도 그런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중에서 일정한 진동수에 도달하여 물질화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만 감지할 뿐이죠. 하지만 그 외의 현실도 다른 차원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좀 더 실체적인 현실도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여러분의 테이블이 아까의 다른 헛개비 테이블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그런 관점에서는 슈퍼 테이블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세계는 에너지의 응축도가 가장 높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일부분이 된 현실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현재의 세계를 감지하는 이유는 단지 그뿐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아의 다른 부분들은 보다 강렬하게 집중된 에너지를 감지하고 처리하며 다른 성질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을 공부하는 다른 현실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왜곡된 공간관념, 즉 공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죠. 하지만 공간은 온갖 종류의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지각 메커니즘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현실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육체적으로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속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변으로 보낸 사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 사물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 만들어 낸 셈입니다. 그 형체는 강렬한 감정적 욕망을 토대로 창조된 것이죠. 따라서 그 이미지는 자신의 현실 법칙을 따르며 물론 여러분보다는 뒤지지만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에서 여러분 역시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강하게 열망한 초자아로부터 투사된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초자아의 꼭두각시는 아니며 나름대로 발전하는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초자아의 경험에도 보탬이 되며 그것의 실제를 확장시켜 줍니다. 또한 초자아의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초자아에게 흡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독립적인 존재인 여러분 역시 자신의 투사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식의 현실이나 그것이 물질화되는 수단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개개에 나가 성취하는 발전에는 한계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퍼스널리티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사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길을 잃었다거나 거부당했다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재 형체의 유형과 종류에는 무한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발전하겠지만 전체적인 자아, 즉 영혼은 한 가지 퍼스널리티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집중을 통해 형체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트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어찌 보면 육체는 아스트랄체가 물질화된 것입니다. 아스트랄체는 한시도 육체를 떠나지 않으며 앞에서 예로 든 해안가의 비유처럼 여러분에게서 투사된 형체도 아니죠. 여러분은 현재의 육체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해석되는 현상의 특정한 진동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역사의 시대나 현재 여러분의 시대, 그리고 윤회의 자아들과 현재 여러분의 자아는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알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믿기로 한 것이죠. 만일 게임의 법칙이 달랐다면 미래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다른 수준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매우 자유롭게 알미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도 과거만큼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과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에 이 역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종류의 현상만 실제로 받아들이고 다른 현상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능한 과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특정한 부류의 과거만 선택하고 그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수한 종류의 과거 중에서 선택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미래와 가능한 현재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체험에 관한 한 과거, 현재, 미래는 에고, 의식, 무의식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무의미하죠. 여러분은 다른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독립적인 자아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감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로 인해 육체적인 인식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다른 자아들이 가진 지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현실에서 주의력을 돌려 새로운 인식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현실관이나 체험의 폭을 드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육체적 존재야말로 유일한 존재 상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파시나 투시력도 다른 종류의 인식 방법에 대한 힌트가 되지만 여러분은 꿈속에나 평상시에도 그것에 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이미지, 인상들로 이루어지는 소위 의식의 흐름이란 광대한 존재와 체험을 나타내는 심층적인 의식 강물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중 한 가지 지류만 분석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흐름에 세뇌당하고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인식과 의식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여러분의 일부분으로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현실들의 사건, 활동, 감정 따위를 나타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에서만큼이나 능동적이면서도 활발하게 다른 현실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육체와 육체적 자아에만 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식의 흐름에만 주의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식의 흐름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몸은 한 가지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자신의 현시이며 그 외의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몸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다른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의력의 초점이 그것을 배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흐름을 투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의 다른 층에서 흐르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의 흐름을 초월하여 그것과 나란히 흐르는 다른 의식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종종 다른 의식의 흐름에 동조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주체적 흐름의 일부분이죠. 그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은 다른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며 평상시에 협소한 의식의 흐름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차원이 관련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공조적 과정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창조성은 다차원적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현실이 아닌 수많은 현실과 교류한 결과이죠. 위대한 창조성은 언제나 단일한 차원과 현실보다 위대해 보이게 마련입니다. 평범함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침입처럼 보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며 그런 창조성은 자연히 자아의 다차원적 현실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다른 의식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상시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이 들리거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제껏 배워온 지식과 신념, 배경에 따라 그 정보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 의식의 흐름은 다른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윤회적 자아의 생각과 관련된 것일 수 있죠. 아니면 자신의 성향, 심령적 유연함, 호기심, 지식에 대한 열망에 따라 가능한 자아와 관련된 사건을 골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여러분은 현재 아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능력을 사용하며 자신의 의식이나 정체성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계와 상관없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다른 존재의 상태는 여러분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지속되는데 개개 평상시에는 그런 상태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꿈속에서는
보다 생생하게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강렬한 체험은 꿈의 최종 과정을 통해 진상이 은폐되어 버리죠. 불운하게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꿈의 내용은 최종 판형입니다. 마지막 판형에서 체험은 거의 육체적인 수준으로 표현되죠. 즉, 왜곡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아의 심층적인 수준이 아닌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꿈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 기억을 삭제합니다. 종종 꿈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까지 하죠. 그 결과 본질적인 체험은 서둘러 육체적인 분장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체험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비육체적인 체험을 거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분장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깊은 수준의 꿈 체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현실과 교류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어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며 놀지만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그저 잠을 자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활동적인 상태입니다. 다만 그 활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나는 꿈, 의식 상태가 단순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의식인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규칙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의식할 수 있거니와 어느 정도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의식 상태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추정하는 소위 깨어있는 상태는 여러모로 꿈속의 상태보다 활발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꿈속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폭넓게 깨닫고 낮 시간에 무시하거나 부인해왔던 능력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때로 의식은 꿈 상태에서 몸을 떠납니다. 그때는 현실의 다른 수준 속에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며 자신의 육체적 형상을 창조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나날의 체험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래로 투사시키며 가능한 사건들 중에서 물질화시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체화시키는 정신적이며 심령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은 다른 현실 속에 거주하는 나의 다른 부분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자아와 접촉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자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 즉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린 상태일 뿐이죠.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와 정반대의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일상적인 자아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잠자는 자아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도 부적절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아는 사실상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깨어있는 자아보다 훨씬 더 유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 발전 단계에 대한 원론적 평가이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게 마련이죠. 수많은 사람이 다른 현실로 소풍을 나오고는 합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깨어있는 삶의 일부분인 의식의 다른 강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정말 이상한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고는 합니다. 나 역시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현실 차원으로 헤엄쳐 들어와 자신의 현실보다는 그쪽 현실의 존재 상태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의 흐름, 모든 심리적 심령적 체험의 상징적 강물 사이에는 통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차원에서도 여행을 할 수 있죠. 처음에 루버트와 조세, 그리고 나는 동일한 본체, 즉 전체적인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통합시키는 심령적 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의식은 의식의 대양으로 비유되는 온갖 현실의 근원 속에 합쳐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식으로 시작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의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는 종종 댐처럼 다른 인식 작용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보다는 억제야말로 에고의 목적이라고 배워온 탓입니다. 여러분은 에고가 자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강력하고 설득력 있으며 위험한 자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에고를 방어해야 한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본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에고는 육체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여러분이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에고의 눈가리개를 씌움으로써 지각작용과 선천적인 유순함을 방해하고 있죠. 그 때문에 에고가 완고하게 변하면 여러분은 그런 완고함이야말로 에고의 타고난 기능이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에고는 여러분의 방해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은 에고가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그것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한탄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투시력과 텔레파시 같은 다차원적 의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적정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인간은 수면 상태에서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므로 어떤 각성제도 수면 상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 번의 긴 수면보다는 두 번의 짧은 수면을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3시간씩 2차례 잔다면 충분한 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육체의 완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자기 암시를 건다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10시간 이상 자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기능을 둔화시킴으로써 사실상 별 유익이 없을 뿐더러 영혼이 몸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어 근육의 탄력이 없어져 버리죠. 하루 3끼를 항상 푸짐하게 차려 먹는 것보다 덜어는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듯이 긴 시간 잠을 자는 것보다는 짧지만 깊은 잠을 나누어 자는 것이 유익합니다. 짧은 잠은 의식적인 자아가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해 냄으로써 전체적인 경험에 보탬이 됩니다. 짧고 빈번한 수면은 의식의 집중 수준을 더욱 높이 끌어올리고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을 꾸준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자아의 다양한 영역들은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수록 심신의 각종 영양소를 한결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의식은 유연하고 탄력 있게 변화합니다. 잠을 짧게 잔다고 해서 의식이 흐려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유연성은 의식이 완벽하게 집중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잠자는 자아와 깨어있는 자아가 겉보기에 구별되는 까닭은 대체로 한쪽에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고 다른 한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여 크게 둘로 나눈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 방법으로 인해 분리된 것이죠. 예전에 깨어있는 삶은 해가 뜨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적인 빛이 일반화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게 되었죠.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은 현대의 테크놀로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자고 밤 시간에 일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습관이 뒤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24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한 번에 5시간씩 잘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이상 자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죠. 잠이 더 필요한 사람은 2시간의 낮잠을 자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4시간과 2시간으로 나누어 자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적절한 암시를 준다면 몸은 기존 수면 시간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몸을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에 세뇌시킨 부자연스러운 활동 패턴은 잠자는 자아와 깨어있는 자아 간의 이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몸에 암시를 걸어 한 번에 일정 시간 이상의 잠을 자두어야 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동물은 피곤할 때 자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깨어납니다. 수면 패턴을 보다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면 주관적인 체험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고 몸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도 약간의 낮잠과 병행될 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잠을 나누어 자기만 하면 수면 시간을 쉽게 줄여 나갈 수 있죠.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 심령적 시스템도 한층 좋아지며 자아의 분리 현상도 약화될 것입니다.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작업은 한결편해지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체는 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6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잠을 나누어 자면 수면 중의 화학 반응과 관련 있는 육체의 건강이 향상됩니다. 또한 정신분열이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 병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이 밖에 시간 감각이 유연해지고 창조적 능력을 자극하며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소식이나 간식을 하십시오. 이러한 식사법이나 수면법은 갖가지 대사작용상의 문제 해결과 영적이며 심령적인 능력 개발에 좋습니다. 밤 시간의 육체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낮 시간의 활동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둘 다 심신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를테면 밤의 특정한 시간대에는 공기 중의 음이온이 낮 시간에 비해 많아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 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새벽 시간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때 의식은 몸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서 병든 신체의 메커니즘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먹여 밤새 잠을 재우는 패턴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의식은 병든 메커니즘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예로 든 투약 시스템은 육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정한 수면 주기를 끊어 놓음으로써 의식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나누는 패턴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습과 편의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전기불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밤 시간에 지금처럼 길게 지속적으로 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혈거인들은 잠을 잘 때조차 육식 동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자연 환경의 신비로운 측면이 수면 중에도 부분적으로 깨어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잠을 자다가도 종종 깨어나 주변 환경과 거처를 살펴보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처럼 한 번에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몇 시간 잠자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했으며 육식 동물이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시간에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의식의 기동성을 얻었고 꿈에서 얻은 직관적 지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삶 속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자아를 분리시키고 육체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꿈의 현실과 각성의 현실 중 하나에 지나치게 주의력을 쏟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수많은 질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아는 수면 중에 들어가는 다른 현실 속에서의 휴식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잠자는 자아는 종종 깨어있는 상태로 소풍을 나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패턴의 변화는 자아를 확실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퍼스널리티 중에서 꿈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 각성의 식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까닭은 둘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할당하는 시간까지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시간대를 양분함으로써 직관적 창의적 심령적인 능력을 육체적 활동적 객관적인 능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잠을 얼마나 자야 하느냐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잠을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자는 것이 훨씬 유익하며 시간도 덜 들 뿐입니다. 가장 긴 잠은 당연히 밤 시간대에 취해야겠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상태가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이어지면 수면의 효과도 반감되고 별 이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몇 시간 정도의 잠과 각성 상태가 적당히 되풀이되는 패턴은 호르몬 분비와 화학작용, 특히 아드레날린의 분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몸이 상하고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신체의 재생력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왕성한 사람이나 저조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이로운 상태입니다. 또한 신체 내의 심령적 센터들이 보다 자주 활성화되고 퍼스널리티의 전체적인 자아성도 더욱 강화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보다 풍부해진 의식의 기동성과 유연성은 집중력을 향상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나는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이를테면 10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자는 패턴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에서 깨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면 시간에 의식이 몸을 떠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껏 내가 한 말이 모두 무의미하게 들리겠죠. 물론 수면 중의 의식도 종종 몸속으로 돌아와 육체의 메커니즘을 체크하고 원자와 세포의 단순 의식들은 항상 신체에 머물러 있으므로 몸이 완전히 비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창조적인 부분은 수면 중에는 분명 오랫동안 육신을 떠나 있게 됩니다. 신경증적인 행위 가운데 일부는 수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몽유병 증세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의식은 몸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몸이 깨어나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식이 아닌 과도한 신경 에너지가 근육을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자신이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활동을 멈추어 왔으며 더 이상 그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근육 마비 상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식습관에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과식을 했다가 지나치게 굶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의식, 창조력, 집중력에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는 굶주림을 참아내는데 이런 패턴은 장시간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신체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음식은 적당하게 나누어서 먹어야 하며 먹는 시간이 꼭 낮 동안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수면 패턴을 바꾼다면 밤 동안에도 먹는 패턴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대신 기존의 식사 시간에는 전보다 덜 먹게 되겠죠.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현재의 식습관보다는 육체적, 정신적, 심령적으로 훨씬 이롭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한잠 자는 자아와 깨어있는 자아 간의 이질감이 약화되면서 자아의 통일성이 한층 심화되고 추시력이나 텔레파시 같은 다차원적인 의식 능력도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밤의 세계는 대체로 생소함으로 자연을 즐기는 경험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유익한 직관을 얻을 수 있고 감정의 기복도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하여 존재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한결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심신에 대한 자극을 적당하게 유지함으로써 노망도 예방됩니다. 그리고 유연해진 의식은 더욱 풍부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수면 중에 의식은 동요를 일으키고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꿈속의 활동이 각성 상태에서의 활동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도 동요와 강렬한 활동의 리듬 뒤에는 상당히 침체된 상태가 뒤따르죠. 물론 각성 상태 중에는 수면에 가까운 상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다른 상태와 뒤섞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단계적 변화는 육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각성 상태의 침체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극에 무감각해지며 사고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체의 상태가 저조해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자는 습관으로 인해 역시 오랜 시간 깨어 있으면 의식의 이러한 리듬을 이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럼으로써 각성 상태의 절정기가 흐지부지되거나 심지어 자각하지 못한 채 무익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연히 의식의 고조기와 저조기 간의 차이나 그에 따른 효율성은 거의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자신의 현재 능력을 깨닫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의식 리듬의 고조기와 저조기 사이의 차이를 애매하게 만들고 의식이 저조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식의 기동성을 거부하면서 각성의식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언급한 수면 습관을 몸에 익히면 의식 리듬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조기를 자주 경험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문제점을 보다 명쾌하게 통찰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 없이 각성 상태가 이어지면 수면 중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몸이 둔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오랫동안 수면을 취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상태는 밤 시간에도 과도한 신체 자극을 초래하여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신체적 정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합니다. 또한 에고는 의식의 장기간 외출의 위협을 느끼고 수면 상태를 경계하며 꿈 상태를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의식의 이원화가 심화되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불신하는 상황마저 빚어집니다. 게다가 지극히 실용 가치가 있는 창조적 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앞에서 다룬 이상적인 의식 패턴이 확립되면 그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자아 역시 심신의 활력을 훨씬 풍부하게 얻고 꿈속의 상징도 더욱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신체 근육도 힘을 얻고 혈액순환도 한층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노폐물을 제거해주죠. 무엇보다도 자아의 주관적인 차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의식의 안전성이 높아지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창조적 능력을 일찍부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명석하고 활발하고 강력한 의식으로 의식 리듬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현실을 똑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주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지각 대상을 왜곡하고 맙니다. 장시간의 수면도 경우에 따라서는 치유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시간의 수면 자체가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체내에 노폐물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현재 습관은 학습 과정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학습 과정에 주의력을 쏟을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도 여러분은 엉뚱하게 침체기에 학습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게다가 자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창조적이며 심령적인 능력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의식의 이원성이 삶의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우에 따라 새벽 시간처럼 의식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오히려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후의 특정한 시간대에는 의식이 저조한 상태에 돌입하면서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필요성이 무시됩니다. 현재 수면의식의 단계를 분석하듯이 각성의식의 단계를 조사해보면 이심적은 의식 활동의 범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폭넓게 발견될 것입니다. 특정한 의식의 전환기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죠. 실제로 의식은 깜박거리며 강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일관된 광도를 가진 광선이 아닌 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식은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중 일부는 알려져 있지만 그 외의 다수의 특징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러분은 지각 대상이 자연적인 위장과는 매우 다르게 비춰지는 방식으로 의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 육체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의식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통해 작용하지 않을 때는 거의 의식을 지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의식이 육체를 떠났거나 정신분열의 상태일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특징은 여러분이 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고조기와 저조기는 사후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모든 의식에 어느 정도는 상존하는 특징이죠. 의식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특징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무의식 상태로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각성 상태보다 더욱 의식적인 상태입니다. 다만 그때는 각성 상태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의식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각성 상태에서는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이나 나의 의식은 모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후의 존재 상태가 달라지는 까닭도 언제나 존재해왔던 의식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사후 체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육체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부분을 창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이해한다면 자기의식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의식과 육체를 지나치게 동일시한 사람들은 죽은 육체 안에 오래 머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고문합니다. 그 비참한 존재들은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은 현재도 영이며 그 영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은 영에 속한 것으로서 둘은 서로 다릅니다. 영은 의식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그 속성상 깜박거리며 맥동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죠. 나는 영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여러 의미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여기에서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의식은 수면 중에 단지 다른 방향으로 주의력을 돌릴 뿐 기운을 되찾지 못합니다. 의식 자체는 잠을 자지 않으며 꺼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빛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끈다는 표현은 스위치를 눌러서 빛이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은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여러분에게 속한 빛이라면 설령 그것을 끈다 하더라도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으며 어슴푸레한 빛이 남게 되죠. 영은 의식이 꺼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미 말한 대로 여러분은 육체를 거쳐서 사용되는 의식의 특징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며 의식의 표현을 육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셉의 의식은 자신의 허락하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 육체적인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조셉은 대화 내용을 기록하던 도중 여러 가지 빛과 암흑의 효과를 수반한 시각 현상과 감각 문제로 인해 그를 제대로 받아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허락을 각성의식 상태에서는 지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각성의식에 미리 알려졌다면 그런 종류의 시범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범은 시범자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의식을 조작하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죽음이 임박하면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의식은 더 이상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사람이 평소 육체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했다면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표현 능력을 상실하고 의식이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의식의 소멸, 즉 정체성을 상실하리라는 확신은 그 자체로 불행한 반작용을 일으킬 만한 가혹한 심리적 체험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의식이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오히려 훨씬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